자,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 방법들 가운데서 정보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계 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아, 이런 황당한 설명할 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 방법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 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실체설하고 과정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실체설, 과정설 두 가지 있잖아. 실체설은 적극설입니다. 과정설은 소극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과정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설은 적극설이고, 그러면 과정설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 깊은 겁니다. 1번,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해서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해서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이것은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원주의 하에서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극적인 역할이죠. 2번,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그 다음에 3번, 정의 또는 공동성과 같은 절대 가치가 공익이다. 4번,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이 공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여러 가지 관점의 공익관이 나왔지만 1번 내용이 바로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역할과 관련 깊은 그러한 공익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 가치 가운데 사회적 형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2번, 능률 중심의 전통적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조된 것이다. 3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4번, 현재 차별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의 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 이 사회적 형평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회적 형평에 관한 것은 신행정론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신행정론은 가치 지향적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번,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틀린 게, 사회적 형평은 다분히 가치 지향적인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 형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번, 능률 중심의 전통적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행정에서의 사회적 형평 같은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3번,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현재 차별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의 시정.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흑백 갈등이 야기됐잖아요. 그죠? 1960년대. 흑백 갈등이 야기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흑인의 차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흑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가 바로 사회적 형평인데, 그러한 사회적 형평이란 4번에 나온 것처럼 현재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그 형평을 실현해서 흑인들의 어떤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3번은 1번이 잘못됐어요. 아셨어요? 3번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회적 형평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오케이? 이 사회적 형평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제1원칙 뭐예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칙.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자유평등 가운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거니까.
두 번째는 뭘 강조합니까? 기회 균등의 원칙.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바로 평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등 조정의 원칙, 요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등 조정의 원칙. 차등 조정의 원칙은 맥시민,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을 최대로 보장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최소 극대화입니다. 오케이? 최소 극대화, 맥시민. 이걸 통해서 이러한 자유평등에 따른 구성원들 간의 사회 격차를 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것보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이에요. 각각. 아셨어요? 자, 4번 문제에서 롤스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거 1번. 원초 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 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2번.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3번. 정의의 제2원리 가운데 하나인 차등의 원리는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원리다. 자, 보세요. 차등의 원리는, 차등 조정의 원리는 맥시민 그랬죠? 최소 극대화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니멈을 최대화해준다 그 말 아니야. 최소 극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미니멈을 최대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최대한 확대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맥시민이잖아. 최저임금을 최대화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굴 위한 것이겠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최대로 해가지고 확대된다면. 4번. 정의의 제2원리 가운데 하나인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 경제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의 부수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원리다. 5번.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가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가운데서 차등 조정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보다 우선한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더 우선한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니까. 4번에서는 정답이 5번이에요. 아셨어요?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그런데 말입니다. 4번 문제나 5번 문제나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롤스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흥미를 옳지 않은 거. 1번.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원리다. 2번.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의 원리는 저축의 원리와 양립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해야 된다는 원리다. 3번. 정의의 제2원리 가운데 하나인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의 부수에 존재해야 된다는 원리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4번.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가운데서도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4번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데 5번 같은 문제가 딱 나왔어요. 또는 4번의 문제도 나왔죠.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이 4번의 정답도 5번이고 5번의 정답도 4번이야. 정답이 제일 끝에 있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지문이 긴 문제들 나오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1번, 2번. 이 지문 내용을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 지문이 긴 것은. 이제 지금 오지선다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그 가운데서 본인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으면 틀린 답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쭉 읽어나가면 4번 내용이 확실하게 탁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씩 챙기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 풀이는 그겁니다. 아셨어요? 요령이에요. 객관식 문제는 요령인 겁니다.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 영어 선생님 모셔갖고 강의를 하시는, 여기 영어 선생님 말고는 다른 데서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그 영어 시간에도 이제 그 영어 선생님 말씀이 이게 영어 지문이 있단 말이죠. 이 독해를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가운데 핵심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확인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읽어본 다음에 답을 찾는 것이지 어떻게 이 지문이 긴 거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읽는 데만 1분 걸려요. 아셨어요? 예. 웃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나나 여러분이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요령이 필요한 거죠. 어? 근데 요령은요, 어설프게 공부해갖고는 요령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그 요령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 아무튼, 뭐, 객관식 문제는 부단히 이제 여러분 내용 공부도 했지만,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자, 6번 보겠습니다. 디목이 제창했던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인간적 능률, 2번 한목적적 능률, 3번 상대적 능률, 4번 단기적 능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단기적 능률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능률하고 비교되는 건 뭐예요? 기계적 능률이에요. 그죠? 사회적 능률하고 비교되는 게 기계적 능률이란 말이야. 응? 근데 기계적 능률은 단기적 능률이잖아요. 그죠? 기계적 능률은 단기적 능률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능률은 인간적 능률, 한목적적 능률, 상대적 능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강조되는 것이 1930년대 아닙니까? 사회적 능률이 강조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적 능률에 반발해서 여기서는 뭘 배경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이 1930년대라고 한다면 통치기능설 나오죠? 어? 왜 반응들이 없어? 1930년대 통치기능설 나오잖아요. 뭘 배경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통치기능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사회적 능률은 뭐냐면 사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능률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2번에 나왔는 한목적적 능률, 그게 여기서 강조하는 사회적 능률이란 말이야. 사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반면에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능률은 1번의 인간적 능률. 아셨어요? 그 다음에 3번의 상대적 능률,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목적적 능률은 여기서 강조하는 능률이고, 단기적 능률은 과학적 관련해서 강조되는 거죠. 그죠? 6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7번.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고 있을 때 합리성이 무엇인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 절차적 합리성입니다. 오케이? 네.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서울시 문제가 있는데 이 합리성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만 출제가 돼요.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데 서울시에서는 합리성에 대한 것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건 아마 좀 요구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난히 서울시에서만 이 주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합리성에 관한 부분이. 예?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자, 7번에서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 절차적 합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사회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회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뢰예요.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호혜적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신뢰죠. 1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신뢰 같은 게. 두 번째.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제적 자본 이런 것들은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죠. 경제적 자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은 그 노타치야, 아시겠어? 나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경제적 자본 같은 경우는. 근데 사회적 자본인 신뢰 이런 것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3번. 협력적인 행태를 촉진시키겠지만 혁신적 조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여러분들, 신뢰 형성은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고 또한 혁신적인 조직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4번.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5번.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다. 특히 신뢰에 있어서는 거래 비용이 많이 감소됩니다. 자, 8번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3번이에요. 자, 9번.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 자본은 경제적 자본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데, 경제가 성장되는 초기 단계에는 경제적 자본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경제가 성장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더욱더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하향적이다, 상향적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하향적이에요, 상향적이에요? 상향적이에요. 밑에서부터 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1번.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자본하고 연관이 되어야죠. 2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 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3번.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4번.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는 신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도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세 번째는 그 사회 구성원의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 이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표현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서로 공유하는 거. 이게 호혜성 규범이에요. 오케이? 10번. 자, 9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박세분.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조되는 행정 가치이며,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뭐야? 가해성이죠. 가해성입니다. 가해성은 능률성을 저해해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해성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능률성은 저해한다. 오케이? 네. (10번은) 1번입니다. 응? 자, 여기까지 총론이고, 자, 그 다음에 제2편 정책론 파트예요. 정책론 파트. 네. 하다가 문제 풀면서 좀 이렇게 좀 구분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제2편 정책론 파트인데 1장 정책하기 기초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정책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를 이렇게 수용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정책 의제 설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수용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면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정책 목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 분석과 그 다음에 정책 분석한 걸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 분석하고 결정.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정책 결정의 범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정책 집행이. 그리고 집행된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게 여기서 지금 이해될 수 있는 정책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다음 정책 분류 가운데서 알몬드와 파월이 사용한 분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책 분류 가운데서 알몬드와 파월이 사용한 분류. 1번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2번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2번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로이가 주장한 겁니다. 3번 분배, 규제, 추출, 상징정책. 이걸 앞 두 문자만 따면 이렇게 돼요. 분규, 상추 이렇게 됩니다. 알몬드 파월이 얘기한 게. 징세, 징집은 추출정책입니다. 징세, 징집이. 그 다음에 이제 상징물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들이 이제 상징정책에 포함되겠죠.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의 내용은 로이가 분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정책 수단에 대한 소멸수 옳지 않은가? 1번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살라몬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들 직접적인 수단은 어떤 거냐면 법 제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법 규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반면에 간접적인 수단은 어떤 거냐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게 간접적인 수단이야. 그렇다면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틀렸잖아요. 형평성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간접적인 수단보다는 직접적인 수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법 규정을 통해서 어때요? 보호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봅시다. 자,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한단 말이야. 장애인을 채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할까요? 아예 그냥 보조금을 안 받고 그냥 장애인을 채용 않겠다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반드시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돼요. 아셨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있어는. 이건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단이 보다 적절한 거죠. 간접적인 수단보다는. 3번. 행정 지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 지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왜냐하면 법적 근거 없이 행정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런 비판도 제기돼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그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마땅치가 않아.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지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작이 되는 것들입니다. 4번.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규제라는 것은 정책적인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각각 이러한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2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2번이. 3번. 노예의 정책 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배분 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배분 정책은 나눠먹기예요. 그죠? 나눠먹기야.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의 갈등? 그건 별로 없어요.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규제 정책이나 잼배 정책이나 여러분들 규제 정책에서도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있어요. 각각. 그래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 의약분업을 규제 정책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수립되다 그러면 이들은 수혜 집단이고 이들은 피해를 보니까 이들은 비용 부담 집단이 되는 거예요. 각각. 한쪽이 수혜 집단이면 다른 쪽은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되는 거니까. 잼배 정책 보십시오. 잼배 정책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용 부담 집단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 종부세 걷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냐면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내려보내요. 그 종부세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종부세는 국세, 지방세? 종부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야, 국세야 지방세야? 종부세가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그거 기억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지방세 종류할 때 언제 종부세 나온 적 있어? 그럼 당연히 국세가 돼야지. 지방세 종류 어디가 있었어요 종부세가? 종부세는 국세예요, 여전히. 아셨어요? 네.
그 작년에 정치권에서 뭐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어? 그럼 확실히 바뀌는 거니까 국세예요. 그 3번에서 1번은 틀렸고 2번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 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3번 잼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야. 잼배정책. 그리고 이건 이념적 성격도 강하죠. 잼배정책은. 보수하고 진보주의 가운데서 어느 쪽에 선호합니까? 이건 진보주의 입장에 선호하는 것이죠. 4번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 구성정책. 3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1번이 됩니다. 오케이? 배분정책 이게 틀렸어요. 4번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은 로이의 정책 유형 가운데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뭐예요 이건?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은 분배정책이죠. 그죠? 분배정책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SOC 건설. 응?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배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응? 9번 정책과 정책 유형이 바르게 짝재진 것은 자 기억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뭡니까? 잼배정책이죠. 예.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구성정책. 디귿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설을 의무화한다. 규정책에 관한 거. 리을 광화문을 복원시킨다. 상징정책.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 6번에 보시면 정책 유형에 관한 소미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 보니까 신공항 건설은 잼배정책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신공항 건설, 이건 대표적인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SOC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분배정책이죠. SOC 건설이니까. 공공건물의 금연은 규제정책이다. 나는 담배 끊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것은 규제정책이에요. 규제정책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구입한 다음에 탄소를 배출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구세라고 합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리을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공무원연금제 개정하는 것은 구성정책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구성정책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는 기억하고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아니? 니은하고 리을 두 개가 2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 정책 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 분배정책은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여러분들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SOC, 아까 얘기했던 국고 보조금, 교육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 전부 다 분배정책이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는 규제정책이잖아요. 말 그대로. 2번 경쟁적 규제하고 3번에 보호적 규제가 나왔는데 자 들으세요. 경쟁적 규제는요. 기업 간에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쟁적 규제.
그래서 이런 거죠. 이동통신사업자 선정하잖아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해가지고 특정 업체들만 지정을 해줘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칼하고 아시아나가 있으면 칼은 북경 노선 배정해주고 아시아나는 상해 노선을 배정해줍니다. 또 항공 노선이 나오면 칼, 그 다음에는 아시아나 이런 번갈아 가면서 배정을 해주면 이 노선을 놓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 이런 것들이 경쟁적 규제예요.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반면에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이게 보호적 규제예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규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여기 들어갑니다. 일반 대중 보호를 위한 규제. 이게 바로 보호적 규제가 라는 거. 여기서. 그래서 보호적 규정책 2번 경쟁적 규정책은 TV, 라디오의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 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방금 우리 지적했잖아요. 국공립 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는 분배 정책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고. 3번 보호적 규정책은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최저임금제의 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보호적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예요. 4번 젠배 정책은 노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고 항공노선 치안권을 부여한다. 방금 지적했습니다. 항공노선의 치안권 부여는 어디 들어갑니까? 경쟁적 규제예요. 오케이? 이건 경쟁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7번의 정답이 3번입니다. 자, 8번. 정책을 규제, 분배, 재분배, 추출 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게 뭡니까? 근로장려금. 재분배 정책이죠. 재분배 정책. 아까 추출정책은 그거 얘기잖아. 징세, 징집 이런 것들이 바로 추출정책이라고. 징세, 징집. 자, 9번.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이에 당사자 간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정책에 비해서 상대로 더 크다. 2번. 일반적으로 포크배럴 현상이 발생한다. 포크배럴은 구유통정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눠 먹게 하는 거야. 3번 도로, 다리 건설, 국공립 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4번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한다. 로그롤링은요 담합이에요. 여러분들 포크배럴하고 로그롤링은 둘 다 이 분배 정책하고 관련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국가 예산이 내년에 400조를 넘는다고 그러죠. 약간. 근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국회에서 심의 과정이. 국가 예산 각 자치단체마다 어때요?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국가 예산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이 국가 예산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가운데서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올라가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 요거 심사할 거라고 하는데 그 최순실하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번에. 당연히 삭감이 되겠죠. 그 삭감된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들이 넣어놓을 것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삭감한 것이 글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 예산만큼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거 서로 차지하려고. 자치단체들이.
지금 이제 뭐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찾아가서 이제 호소하고 압력하고 막 그러면서 저 예산 차지하려고 서로. 이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포커배럴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네. 로그롤링은 뭐냐? 이거 담합이란 말이야. 어? 자, 지금 국회 의석이 300석이다. 근데 A, B, C, A당은 130석이에요. B당은 120석. 그 다음에 C당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한 110석. 그 다음에 여기는 뭐 60석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시다. 300석. 그러면 각 당마다 독자적으로는 어때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들끼리 어때 서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A 정당하고 C 정당이 담합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과반수가 헐 넘어가 버리잖아요. 190석이니까. 그러면 A 정당은 C 정당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C 정당은 A 정당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지해 주고 그러면 두 정당이 지지하는 사업들이 다 통과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담합이에요. 다 과반 찬성을 넘어가니까. 요거를 오케이? 여러분 분배 정책은 나눠 먹기잖아요. 나눠 먹기잖아. 대립 갈등이 없어요. 나눠 먹기니까. 그래서 1번에 보세요. 이에 당사자 안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에 당사자 안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은 잼배 정책입니다. 아셨어요? 잼배 정책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고소득층이 비용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편익만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자하고 편익을 누리는 측을 합하면 뭐가 돼? 제로가 되잖아요. 지금 저기 노래 나오는 거 녹음되고 있어요? 크게는 아니고 살짝 들어가는 거. 살짝? 다행이구만. 9번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문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보낼 텐데 문제 미리미리 풀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시계 보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풀었다 하면 그거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못 풀어. 응? 힘들어가지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